자, 생산관리는 설계 측면에 6가지 설계, 관리 측면에 5가지 관리가 있다. 관리의 첫 출발점은 생산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생산계획은 그 앞에 총괄이라는 말을 붙여서 총괄생산계획이라고 한다. 총괄생산계획은 향후 1년 내외, 즉 중기를 대상으로 총량과 품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총량, 품종. 총량 결정할 때 총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총량, 품종 결정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2개가 있는데, 수요하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2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통제 불가능한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꾸로 통제 가능한 변수는 4개인데, 첫 번째는 고용 수준, 두 번째가 생산율, 그 다음에 재고 수준, 그 다음에 하청량,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2개, 고용 수준이나 생산율을 조절하는 것을 추종 전략이라고 해요. 추종 전략. 그래서 수요의 움직임에 추종한다, 따라간다, 이런 뜻이고요. 재고나 하청량을 조절하는 전략을 평준화 전략 또는 평활 전략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요하고의 갭은 재고나 추후 납품 아니면은 하청량을 조절해서 대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정도 기억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총괄생산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깊게 갈까 그냥 러프하게 갈까 제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러프하게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더 깊게 한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소개해 볼게요. 이 수요 예측은 크게 둘로 나눠서 질적 예측하고 양적 예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질적 예측과 양적 예측. 그리고 양적 예측은 다시 시계열 예측하고 인과관계 예측,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만 일단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양적 질적 의사결정하고 양적 의사결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질적 의사결정과 양적 의사결정은 제가 영어로 DM 썼는데 Decision Making이라는 단어예요. Decision Making. 그 질적 의사결정은 어떤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양적 의사결정, 양적 자료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 질적 의사결정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은 양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거나, 아니면은 양적 의사결정에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적 의사결정은 그 질적 의사결정은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거다 얘기했어요. 직관. 주로 누구의 직관이 중요하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직관을, 영향 있는 직관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영자죠, 경영자. 그 경영자 직관을 활용하는데, 이 직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휴리스틱. 영어로는 안 쓸게요. 그냥 휴리스틱. 한국말로 많이 쓰니까. 휴리스틱은 그냥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에 의한 판단. 그걸 우리가 질적 의사결정인데, 그러면 질적 의사결정을 하면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면은 장점 뭐고 단점 뭘까? 장점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죠? 이 직관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경험들을 활용해서 과거에 이래왔기 때문에 이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죠? 적합한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또는 질적 의사결정은 대개 남들이 구해놓은, 다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구해놓은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타인의 자료,
직관도 되고 과거 자료나 아니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이에요. 물론 과거 자료나 기존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과거 경험이겠죠. 그런 걸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점은 시간 비용이 거의 안 든다. 단점은 조사 목적에 어떤 의사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에요. 그럼 이제 양적 의사결정은 어떤 양적 자료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양적 자료를 위해서 분석하는 거. 근데 이런 분석 도구 중에 제일 좋은 게 통계학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양적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뭐 통계도 있고, 뭐 우리가 미래에 배울 재무관리나 뭐 회계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장점 뭐고 단점 뭐죠? 장점은 적합해요. 조사 목적에 또는 내가 의사결정할 목적에 적합한 의사결정 할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거니까. 단점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케이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양적 의사결정은 정확하지만 적합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할 수 있지만 단점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의 순서를 뭘 먼저 할까요? 질적 의사결정을 먼저 할까요? 양적 의사결정을 먼저 할까요? 네, 질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서. 그러니까 양적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질적 의사결정 하는 거고, 양적이 불가능하면 양적이 가능하더라도 질적 의사결정 먼저 해보고, 질적 의사결정 시간 비용이 안 드니까 해보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양적 의사결정하고, 추가 정보 필요 없으면 거기서 그냥 기존 의사결정을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순서상. 여기도 질적 예측을 먼저 하고 양적 예측 불가능할 때 하거나 양적 예측 할 수 있어도 얘를 먼저 해보고, 시간비가 안 드는 거니까 기존 정보 활용해보고, 그리고 내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 수집해갖고, 수집하는데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이 양적 자료라는 게 새로운 자료 또는 요 목적에 적합한 자료예요. 목적에 적합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료 수집하는데. 그래서 일단 순서가 얘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직관이라는 건 돈이 안 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 우리 경영학을 효율과 효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질적 의사결정 뭐가 높은데 뭐가 낮아요? 시간 비용이 거의 안 들어. 그러면 효율은 높지만 뭐가 낮아요? 효과가 낮아. 얘는 효과는 높은데 효율이 낮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얘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기존 정보 그냥 활용해도 되는 거는 그냥 그걸로 끝내고, 추가로 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수집해야 되겠다. 거기만 조금 더 예산 확보해 갖고 이제 가는 거겠죠?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 예측 똑같다는 거지. 질적 예측과 양적 예측이 있다. 얘를 먼저 해보고 이렇게 간다는. 질적 예측 기법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만, 델파이법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계열 예측과 인과 예측도 많지만, 여기서는 시계열 예측은 그 이동평균법하고 지수평활법 요거를 아시면 되고, 인과예측 기법에서는 회귀분석법 요거를 최소자승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까지만 오늘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들어가면은 둘 다 합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고 그냥 일단 분류만 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돌아와서 해드릴게요. 1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이에요. 요걸 일단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럼 요 중에서 그 델파이법 하시면은 요 세 가지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델파이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델파이법 첫 번째 개념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델파이법은 이 세 가지 개념이 AND로 연결돼야 돼요. AND로. 근데 첫 번째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두 번째는 편지로 의뢰한다. 세 번째는 계속적인 피드백을 실시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AND로 연결되면 이걸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가끔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 안에서 배우지만은 조직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의사결정 기법으로. 조직행위론 가서 의사결정 배울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익명의 외부 전문가 여럿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익명의 외부 전문가 여럿에게 의뢰하고, 또 수단은 편지를 활용하고, 편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 피드백을 한다. 세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델파이법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년도에 동구권에 진출하고 싶어요. 동구권에.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그 동구권 주변 어딘가 세우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몇 대를 생산하면 될까? 내년에 동구권 진출했을 때 그게 수요 예측이에요. 몇 대 팔릴 것 같냐를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양적 예측을 할 수 있더라도 얘를 먼저 합니다. 대개는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서 질적 예측 방법 중에 많지만 델파이법이라는 걸 써보자는 거지. 델파이법 뭐냐면은 내가 내년에 동구권에 진출했을 때 자전거가 몇 개 팔릴까를 예측하고 싶은데,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동구권 전문가 또는 자전거 전문가, 동구권의 자전거 전문가, 외부 전문가 여럿한테 편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회사가 내년에 동구권 진출할 예정인데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종류 자전거다 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한 다음에 내년에 동구권에 진출하면 몇 개 팔릴 거로 예상하십니까를 편지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럿한테 물었기 때문에 여럿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편지로 써갖고 다시 우리한테 보내줘요. 여러 의견이 와요. 온 거를 모아서 정리를 해요. 정리한 걸 다시 보내줘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받아보고 내 의견 말고 다른 사람 의견들이 섞여 있는 걸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리고 또 한번 그들의 어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우리한테 편지로 또 보내줘요. 자기 의견을. 그럼 우리 온 거를 또 정리해서 또 보내줘. 다시. 그게 계속 피드백하는 거예요. 다시 또 보내줍니다. 그럼 그들이 또 받아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다시 한번 또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컨센서스를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델파이란 말은 예전에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면 델파에 신탁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저기 의견을 일단 모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가 외부에 있어야 되고 여럿이어야 되고, 그들이 서로 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인지를 몰라야 돼요. 익명성을 보장해야 돼요. 또 특이한 게 편지로 의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서로 대화하면 안 되고 편지로 의뢰해야 돼요. 참 독특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익명의 외부 전문가 여럿한테 편지로 물어볼까요?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 요거는요, 왜냐하면 요거는 저희가 조직행위론 가서 제가 할 거예요. 배울 건데,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면은 집단사고라는 거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사고라는 거예요. 조직행위로서 배운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집단사고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집단사고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장일치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위기, 그걸 집단사고로 하는데,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익명의 외부 전문가 여럿한테 편지로 합니다. 우선 익명이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에 여기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다를 다 밝히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답변한 사람들이 누구다 이걸 밝히면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선호하고 뭘 강조하는지 알기 때문에, 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답이 벌써 하나로 모아져요. 저 사람은 극렬히 반대할 것도 알고, 그죠? 저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버려요. 그래서 창의적 생각을 못해. 두 번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묻는 거고, 왜 편지로 묻느냐 이거지. 말로 하면 안 되냐, 대화로 물어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 편지로 할까? 말로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집단 사고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 독립적 생각을 하게 하려면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편지라는 종이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독특한 방법을 델바이법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면 그것이 질적 예측 방법이다. 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직관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외부 직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외부라고 썼기 때문에 내부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내부 의견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깥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델바이법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할 거고, 요것만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시계열측과 인과계측 뭐가 다른지, 요 둘의 비교도 중요한데, 요 둘의 비교는 위에서 했고요. 요거로 하시면 되고, 요 둘의 비교도 중요한데, 그만 잠깐 하고 이제 요 파트를 마칠게요. 요쪽이 예를 들어서 시계열 예측이고, 요쪽이 인과관계 예측.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가 다르냐만 잠깐 소개할 건데, 둘 다 관심이 수요에 있어요. 수요. 둘 다 수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 있는 걸 Y축에다 표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종속 변수 또는 결과 변수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종속 변수나 결과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X축에는요, 이 수요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얘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원인 변수, 결과 대신에, 또는 독립 변수, 종속 대신에, 또는 설명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 X축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통 이해하는데, 이 시계열 예측은요, 이 수요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변수를 뭘 쓰냐면은 시간이라는 자료를 써요. 시계열이란 말은 시간. 이 시계열이 영어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여기가 타임이고요. 타임. 이게 시리즈, 타임 시리즈 하는데, 대충 그림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500개, 2016년에는 600개, 2017년에는 700개, 2018년에는 800개. 이렇게 우리가 과거 자료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몇 개 팔릴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 시간적 흐름, 15년, 16년, 17년, 18년에 과거의 실제 수요들을 쭉 찍어놓고, 그 추이를 가지고, 추세 이런 걸 가지고 미래에, 여기 미래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여기는 과거고, 요거는 미래예요. 그쵸? 미래에 수요가 어떻게 예측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을 시계열 예측이라고 해요. 시간적 흐름을 갖고 예측하는,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인과관계 예측은 이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관계,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딩의 참고서 수요라고 한번 해볼게요. 고딩의 참고서의 수요. 요게 이제 결과 변수인데, 거기에 영향 준 변수가 뭘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딩의 숫자, 이럴 수도 있고요. 고딩의 숫자에 따라서 고딩 참고서의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봤더니 요즘에 고딩이 뭐 50만 명 된다, 그렇죠? 뭐 얼마일 때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쭉 찾아서, 자, 여기 있는 하얀 점들도 과거 자료인데 애들이 몇 명일 때 몇 건 팔렸어, 몇 명일 때 몇 건, 이걸 쭉 찾아가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분포도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고딩의 숫자하고 고딩 참고서의 판매량 관계를 찾아갖고 쭉 표현하는 거예요. 하얀 점은 과거의 실제 값들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분포들이 돼 있으니까 이 분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을 하나 찾는 거예요. 선을. 그죠?
선을 찾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1차 함수라고 가정하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기울기하고 절편을 알면 돼. 그러니까 절편하고 기울기를 알면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요걸 알면은 얘가 얼마 값이면 얼마 값이나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얘는 그 대신 이건 시간적 흐름 갖고 예측하는 거고, 얘는 이 고딩 숫자랑 고딩 참고 숫자 실제 값들을 쭉 표현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선을 찾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회귀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회귀란 말 참 어렵죠? 회귀는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리그레션.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운동장에 하얀 눈이 와 있는데 그 어떤 동물들 발자국이 쫙 나 있다고 쳐볼게요. 동물들 발자국이, 그쵸? 이 발자국들 추이를 보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발자국만 보고. 발자국은 과거 얘기거든요. 과거에, 지난 밤에 얘네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튀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회귀한다, 회귀. 영어 리그레션. 거꾸로 걸어간다는 얘기. 그 걸음걸이를 쫙 따라가다 보면 걔가 어느 방향 갔는지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회귀선을 찾습니다. 회귀선을 찾고 나서 이거를 y =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하면 이게 회귀식이 돼. 요거는 회귀식. 회귀식이면 뭐랑 뭐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랑 절편만 파악하면 돼요. 절편만.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는 방법인데, 그냥 한 가지만 개념적으로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이 하얀 점들의 분포는 실제 값이고, 노란 선은 이거는 예측선이에요. 예측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노란 선 갖고 예측하는 거예요. 고딩이 몇 명이면 몇 건 팔릴 것 같아. 미래 얘기를. 그래서 예측선인데, 요 노란 선이 하얀 점의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선이 되려면 사실은 하얀 점들의 가운데를 관통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로 관통하면은 가장 이 점들의 분포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은 막 발자국이 막 어리저렇게 움직여도 대충 방향을 찾거든요. 일반 이쪽 방향에다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직관적으로 하얀 점은 실제 값이고 노란 선은 예측선인데, 예측선 갖고 실제 값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그냥 근접하는 엇비슷하게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엇비슷하게밖에 예측 못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오차라고 불러. 오차. 노란 선 예측선과 예측값과 하얀 점 실제값은 차이가 생겨요. 어차피. 오차를 영어로는 에러라고 하고, 또는 그냥 통계학에서는 엡실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 오차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죠? 그게 최소 자승이에요. 오차들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오차가 작을수록 잘 예측하는 거예요. 오차가 작을수록. 그래서 최소 자승이란 말이, 자승은 왜 하는지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선을 찾을 때 최소 자승법이란 방법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 챕터를 일단 마치고 다음 챕터로 들어가면은 챕터 7 공정 일정 관리 나오죠. 여기 이어서 가볼게요. 자, 큰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 심화반 가서 하면 되니까. 자, 우선 총괄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사실 요 밑에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공정 계획이라서 그래요. 공정.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총량과 품종 결정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정계획, 여기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 순서 있듯이 총괄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정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근데 공정계획이 말이 어려워서 이거를 그냥 일정계획이라고 하자고 했었어요. 영어로는 스케줄링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계획이 총량과 품종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고요. 앞 시간에. 총량은 총괄 단위로 결정하는 거다 얘기했고요. 이 총괄 단위는 내가 지금 한 제품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통의 척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대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단위는 뭐래도 상관이 없어. 그죠? 전체 개념, 그로스 개념. 내가 합격할 때까지 총 얼마 걸리냐. 여러분은 되게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총 얼마 시간. 그것만 확보하면 붙어. 그쵸? 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간 확보를 많이 하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절대적 시간이 있어. 붙기 위해서 필요한. 그거를 확보하시면 붙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건 고개념이에요. 전체 시간. 근데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과목도 많고, 그죠? 각각의 또 어떤 건 나한테 어렵고 어떤 건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 단위 또는 개별 단위로 이거를 분해한다고 했어요. 분해. 기억나시죠? 그리고 도구는 MPS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었어요. 요까지 이제 앞 시간 했던 거고. 그럼 이제 공정계획은 제품 단위, 개별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인데 책에 보시면은 요게 계획과 우선은 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계획과 통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하고 통제하지 계획 없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돼 있고, 이 계획도 보시면은 세 계획인데 첫 번째가 절차 계획, 그 다음에 공수 계획,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이렇게 짜져 있어요. 궁극적인 요게 스케줄링이에요. 일정 계획. 그리고 요게 특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네 가지라고 그랬죠.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저희가 두 가지만 미리 한번 봤어요. 일정 계획 특징. 기억나시죠? 그리고 일정 계획은 다시 또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으로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러프하게 할 거예요. 깊게 안 가고. 절차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표준 절차 정도 구하는 거예요. 표준 절차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수계획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공수계획은요 작업량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작업량 계획 또는 더 어려운 말로 부하계획 또는 부하량 계획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부하량 계획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는 공수계획은 계획과 능력을 비교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해요. 능력과 부하. 책에 보시면 능력과 부하라고 썼으니까 그 책대로 할게요. 능력과 부하를 비교해서 수립하는 게 공수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계획은 이 위에서 수립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구체화 어떻게?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표준 절차, 그다음에 능력과 부하 비교, 그 다음에 시간 장소적으로 구체화 요거예요. 우선은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준 절차의 표준 시간까지 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재작년 작년 계속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먼저 붙은 사람은 안다고 칠게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먼저 붙은 선배나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을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먼저 붙은 사람한테 묻고요.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맨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게 이거예요. 표준 절차나 표준 시간. 예를 들어서 네가 이 시험 준비할 때는 A 과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과목하고 C 과목을 하면 돼. 그러면은 합격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저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물으면요, 공부 요령을 알려줘.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을 때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려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배는요, 요거는 2달 잡으면 되고
요거 2달 잡으면 되고 얘는 1달 잡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여기까지가 표준 절차와 표준 시간이에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표준 시간이에요. 표준 절차. 알았죠? 그럼 이걸 갖고 내가 와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공수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수계획은 공의 수를 가지고 공의 수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건데, 공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런 공자예요. 작업하는 공자. 근데 그래서 제가 작업량이라고 써서 작업량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고, 작업량을 부하량이라고 하는 부하량. 이 부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할 일이 많다, 숙제가 많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과부하가 걸렸다 그래. 과부하. 이렇게 부하가 많다. 나한테 지금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일이 너무 많아. 넘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부하량이 많다. 과부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부하가 뭐냐면 해야 될 작업량 또는 숙제량을 말하는 거예요. 숙제량. 그쵸? 여기로 치면 요게 부하량이 될 수가 있어요. 표준 부하량.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수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수계획은 이 부하와 능력을 비교하는 건데, 부하 능력. 예를 들어서 선배는 나한테 이거를 2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영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영어다. 그쵸? 그래서 선배는 2달 정도, 이 시험에 영어 정도 붙으려면 2달 공부량이 필요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영어 잘해요. 영문과 출신이고. 그러면은 꼭 2달 할 필요가 없어. 난 1달이면 돼. 그쵸? 이 부하 능력 비교한 거예요. 부하는 이거지만, 여기 부하죠? 요게 부하. 해야 될 숙제량이지만 내 능력을 고려하면 1달이면 된다고. 그쵸? 또는 요거는 선배는 2달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쪽이 잼뱅이야. 난 잘 몰라. 숫자 진짜 싫어해. 여기 막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런 과목인데 내가 좀 잘 못하는 약한 과목이야. 그럼 나는 이거를 3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표준일 뿐이지 나는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표준일 뿐이지. 이거 선배 입장에서 표준인 거지 나는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한다. 그게 이거예요. 내 능력과 부하를 비교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럼 이제 얘는 그냥 1달로 끊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세 번째 뭘 하냐면은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정 계획은 시간 장소 구체한다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 1달 걸린다. 1월 달이 아니라 1달 걸린다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그럼 2월 9일까지 끝내면 돼.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3달 걸린다. 그러면 2월 10일부터 2, 3, 4월 9일까지 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1달 걸린다. 그러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하면 돼. 이게 일정 계획인 거예요. 시간, 장소로 얘기하면 요거는 학원에서, 요건 독서실에서, 이건 집에서. 그죠? 이건 학원과 독서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맨 처음에는 총괄 계획을 먼저 수립하세요. 향후 1년 내외에 총 700만 대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를 생산할 거야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일로 와서 그러면은 그랜저는 몇 대, 소나타 몇 대, 아반떼 몇 대, 그걸 생산을 내면은 계획이 절차는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공수, 내 능력과 비교해서 조정을 해야 돼.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요까지는 계획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얘가 생각나시면 안 되고 요게 생각나시면 돼요. 요게 순서가 어차피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계획 또는 첫 번째 계획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라는 거 마시면 되고, 더 세분화해 가면 대일정 중에서 훨씬 더 세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 단위 계획이면 이거는 뭐 주 단위 계획은 하루 단위 계획,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좀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 나의 행동이나 성과가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가 아쉬운 거예요. 안 된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그래서 계획이 달성되도록 하는 추후적 활동이 뭐냐면 통제 활동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없으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거는 술의 양 바퀴랑 같고 한쪽 바퀴로만 갈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계획 없이 통제 없고 통제 없이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생각 안 나셔도 됩니다. 생각 안 나셔도 되고 흐름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통제도 3개가 있어요. 통제도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작업 배정, 여기가 여력 관리, 여기가 진도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순서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 배정은 뭐냐면은 이 절차나 시간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괜히 지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A 과목, B 과목, C 과목 했고요. 여기가 2달, 1달 이렇게 됐었고, 여기까지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절차 계획이에요. 절차 계획. 이거는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수계획으로 요거를 3달, 한 달로 했나? 한 달로 하고, 요거를 3달로 하고, 그대로 한 달로 한 다음에 요걸 갖고 1월 10일부터 뭐 2월 9일까지 이렇게 쭉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요게 계획인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작업 배정 뭐냐면 이 절차나 시간, 표준 절차, 표준 시간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차피 합격하면 되니까 이거 바꿔보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누가 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 쓰면 돼. 선배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얘가 더 좋아. 얘 끝내고 얘 가도 되잖아요. 목표만 달성되면 되니까. 절차 바꾸는 거예요. 그죠? 또는 여력 관리는 뭐냐? 여력 관리 뭐냐면은 능력과 부하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능력을 고려했더니 여기 3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개월이면 끝난다. 그럼 여기서 0.5개월이 남잖아요. 여기다가 1.5개월로 해서 여기를 더 탄탄하게 해야지. 이게 여력 관리예요. 어느 쪽에 힘이 남으면 여력, 그걸 딴 데다가 좀 배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합격만 하면 됩니다. 꼭 여기 꼭 이걸 3달 꼭 해야 돼. 강박관념 생겨갖고 이건 꼭 한 달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한 달 계획 세웠지만 이게 1.5 해보니까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줄이기도 하고. 그게 여력 관리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진도 관리는 뭐냐면은 여기가 1월 10일부터 2월 9일 끝내고 요게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요 사이에 설 3일이 있어요. 요 사이에. 올해는 설이 몇 월 달에 있어요? 2월에 있어요? 이때쯤 있나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설 3일까지 공부하면 인간이 아니다. 나는 조상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니까 제일 열심히 인사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럼 이걸 인정하면은 4월 12일까지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4월 9일까지 끝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진도 관리예요. 됐죠?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면서 이런 계획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렇지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해보면 알지만. 근데 그거를 자꾸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수정하면 돼. 궁극적 목표만 달성되면 되니까. 그게 이 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획을 3가지 했으니까 이거 통제, 이거 통제, 이거 통제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시험에 낸다면 그냥 요 순서, 요거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 책 정리도 그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요 제목에 요건 계획 얘기고 이건 통제 얘기구나. 그다음에 얘를 계획하는 게 얘고, 얘를 통제하는 게 얘고, 얘를 통제하는 게 얘고, 이렇게만 연결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쪽으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빼서 공정계획, 일정계획은요 특징이 시스템별로 다르다. 요거예요. 시스템별로 다르다. 요게 반가로 3번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페이지 57페이지에 양가로 3번 일정계획 특징이 4개인데 앞에 2개만 있었어요. 세 번째 가시 뭐라고 써있냐면은 생산공정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시스템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시스템별로. 그리고 4번째는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은 나눌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건 다 했으니까 벌써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을 굵게 쪼개면 2개, 잘게 쪼개면 4개인데 2개를 쪼개면 뭐하고 뭡니까? 단속과 연속, 넷으로 쪼개면 단속 연속 사이에 로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는 넷으로 쪼개 볼게요. 그러면은 단속, 연속, 로트, 프로젝트 이렇게 할 수 있고, 책에서는 요거를 개별 생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죠? 개별 생산에 써 있어. 한번 넘겨보시면 첫 번째 개념이 연속이 먼저 나오구나. 연속이 나오고 로트가 나오고 개별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여기도 요 둘의 비교가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기는 계획자의가 복잡하고 여기는 단순하다 이거예요. 위에 계획자의가 이거는 그냥 중간이고 요거는 얘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둘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생산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속대 연속 비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왜냐하면 왜 복잡할까요? 단속 생산 계획자기가? 왜냐하면 다품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문이 다 달라요. 주문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강조했었는데 단속 생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잡샵이라고 한다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잡샵. 그러니까 잡별로 생산을 따로따로 해야 돼. 개별적 생산. 그러니까 계획자기가 복잡하지. 근데 연속 생산은 단순합니다. 왜? 소품종 다량 생산이니까 뭐 그래도 되고 계획 생산이잖아요. 여기는 예측 생산. 예측된 제품을 예측된 양을 한꺼번에 생산하잖아요. 그 계획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중간에 변동이 없어요. 얘는 여기는 간단하지. 그럼 시험에 어디가 잘 나올까? 위에 게 조금 잘 나와요. 위에 게 조금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네모 2번, 네모 3번은 네모 2번 가면은 여기 목표가 뭐예요? 여기 목표가 라인 밸런싱 진하게 했죠.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도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간단히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속 생산은 맨 끝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요거 앞에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계 거쳐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부하 할당, 두 번째가 작업의 순서 결정. 그 박스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박스. 맞죠? 얘는 단순하기 때문에 애초에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티코라는 자동차를 100만 대 생산해야지. 더 이상 계획 필요 없어요. 티코 100만 대를 그냥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계속 그것만 생산하면 돼. 100만 대 될 때까지. 그쵸? 근데 여기는 주문이 그때그때 막 들어와. 잡샵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 수립하기 전에 2단계 구조가 앞에 존재해요. 부할당, 그 다음에 작업순서 결정. 여기도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부할당. 부하란 말이 또 나왔는데 뭐였죠? 부하는 그냥 작업량, 숙제, 해야 될 작업량, 의무량. 부하할당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순서. 작업장 배치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작업 순서 결정. 요건데, 요걸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금만 맛보기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할당은 간트 부하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진 부할당, 그 다음에 후진 부할당. 다 책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OPT.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부할당 방법이. 간트 부하도, 전진 부할당, 후진 부할당, OPT.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순서 결정 기법은 작업장이 1개 있을 때, 작업장이 2개 있을 때, 작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경우에 대해서 순서 결정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단속 생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배치입니까? 단속 생산이면. 배치, 공정별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 자, TV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라디오는 이렇게 가고, 세탁기는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단속 생산, 공정을 배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는 뭐냐면 계획 수립하는 계획, 정확히 얘기하면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것인데, 얘가 주문이 예를 들어서 잡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잡 넘버 100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월 31일까지 TV가 100대, 이런 주문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 넘버 102가 뭐냐면은 라디오가 1월 25일까지 뭐 20대, 이런 주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잡 넘버 103이 세탁기가 1월 30일까지 30대 이렇게 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사업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대기하고 있는 주문이 잡 넘버 104가 있는데, 104는 TV가 2월 5일까지 또 70대,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잡들이 있어요. 이걸 다 각 잡이라고 불러요. 각각 하나의 잡, 하나의 잡, 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복잡하잖아요. 뭐 얘 언제부터 뭘 어떻게 하지? 벌써 머리가 아파. 주문이 막 섞여 있어. 이런 주문 막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부하 할당하는 거예요. 부하 할당 뭐냐면 각 작업장에 작업량을 할당하는 거예요. 작업량을. 근데 이렇게 잡이 많고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다 각각 주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일까지 한 대씩만 주문이 왔다고 칠게요. 내일까지 TV 한 대, 라디오 한 대, 세탁기 한 대씩만 왔다. 그럼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건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부할당이고, 부할당의 대표적 도구가 간트 부하도인데, 간트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를 하는 그림이에요. 부하를 그린 그림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쪽에다가 작업장, 이쪽에는 부하. 부하는 시간 단위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부하는 아까 여기 공수계획 있잖아요. 이 공수계획이 부하계획이잖아요. 부하계획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공수를 시간 단위로 합니다. 시간 단위로. 그래서 아까 여기가 부하와 능력을 비교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시간 비교가 뭐냐면 기계시간, 여기는 노동시간, 종업원 시간, 사람시간, 시간 단위로 비교한다는 특징이에요. 시간 단위로. 자, 아까 제가 여기 시간 단위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예를 안 들었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총괄 생산 계획이 그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를 700만 대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총괄 생산 계획이었고, 요거를 분해하면은 그랜저가 뭐 50만 대, 그 다음에 소나타가 뭐 2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로 넘어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랜저 50만 대를 생산하려면, 그러고 나서 와서, 공수계획으로 옵니다. 오면은 기계 시간이 100만 시간이 필요하고, 100만 시간, 사람 시간이 50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해야 될 숙제량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로 빼도 되겠구나. 이렇게 빼서 그랜저가 50만 대 생산되려면 기계 시간 100만 시간, 사람 시간 50만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합격하려면 절대적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거에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강의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시험에 나올 거잖아요.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한 2배 정도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넉넉잡게 하면 3배 정도 시간만 확보하시면 제가 뭐 끝나는 거예요. 제 수업 들었죠? 10시간짜리 수업 들었어요? 그걸 내 거로 만들려면 한 20시간, 30시간만 여러분이 추가로 투자해 주시면 내게 되는 거예요. 쉬워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식으로 요거 그랜저 50만 대 생산하려면 기계 시간 100만 시간, 사람 시간 50만 시간 필요해요. 여러분은 사람 시간만 필요해요, 사실은. 공부는. 그쵸? 어쨌든 생산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계가 200대,
200대. 그러고 나서 하루에 200대를 15시간씩 활용하면은 이게 만약에 70만 시간 정도가 능력이 돼. 갖고 있는 캐퍼가. 그 다음에 종업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인데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시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70만 시간 정도가 능력이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기계가 모자라는데 이 사람이 기계 작업 대신해도 되고 기계 더 사도 되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은 이 부하는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단위로 파악합니다. 작업장은 A, B, C, D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TV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는데 노란색으로 A 공정은 TV 작업, 라디오 작업, 세탁기 작업이 다 필요합니다. 봤더니 TV가 10시간 분량이 필요해요. 내일까지 TV 10시간을 A 공정에 해줘야지만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는 또 10시간 분량 필요하다고 칠게요. 10시간. 세탁기는 5시간 분량 필요하다고 칠게요. A 공정에서 해야 될 작업이. B 공정은요, 여기도 TV, 라디오, 세탁기 작업 다 필요한데 TV가 똑같이 10시간 분량 필요하고 라디오는 한 2시간 분량 필요하고 세탁기는 7시간 분량 필요하다고 칠게요. 19시간까지. 그 다음에 C작업장은 세탁기만 하면 되거든요. 세탁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다면은 세탁기가 15시간 분량 필요해. 그 다음에 여기 D작업장은 TV, 세탁기 작업 필요한데 TV가 12시간 분량 필요해. 세탁기가 10시간 분량 필요해. 22. 이게 뭐냐면 각 작업장의 작업량 할당한 거예요. 여기는 25시간, 여기는 19시간, 여기 15시간, 20시간, 22시간 필요해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부하할당. 작업량 할당, 숙제량 할당한 거예요. 여러분 치면 과목별로 아마 될 거예요. 어떤 과목 몇 시간 필요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간트 부하도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는 시간이구나. 시간 단위. 각 작업장의 작업량을 할당해 본 거예요. 원래는 지금 보면은 TV 작업이 A를 먼저 들렀다가 B를 가게 돼 있죠. 그럼 원래는 여기서 A 작업장에서 10시간에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TV 작업이 들어가면 더 정확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냥 왼쪽 끝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한번 메꿔 본 거예요. 맨 처음 하신 뭐냐면 요 양 절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양을 따져보는 거예요. 각 작업장별로 이걸 다 처리하려면 이 세 주문을 다 처리하려면 각 작업장별로 얼마가 필요하냐 요게 부할당 한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작업 순서 결정 뭐냐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TV, 라디오, 세탁기는 뭘 먼저 해도 상관없고 뭘 나중에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별개 작업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TV를 먼저 할 때 얘가 라디오 먼저 해도 가능만 하다면 먼저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여기 TV 끝나고 라디오로 가야 되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순서 결정인데 TV 먼저, 라디오 나중, 세탁기가 제일 끝으로 하겠다. 그 순서가 결정되는 거예요. 순서가 결정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일정 계획으로 가는데 일정 계획은 그러면 TV는 여기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이거예요. 일정 계획은 맞죠? 얘네들이 어차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순서를 정한다고. 뭘 먼저 뭘 나중에 할 거냐. 여러분 치면 과목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차피 큰 목적만 달성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요 중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순서가 정해지고 나면 어디다 넣는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체화시킨다. 일정 계획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됐고 요것만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그 전에 요것도 제가 소개했으니까 전진부 할당이 뭐냐면은 이 시간을 부하를 할당할 때 현재일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할당하면 그게 전진부 할당이 돼요. 현재로부터 A 공정은 현재부터 언제까지, B 공정은 현재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현재부터 할당해 나가면 전진부 할당이고 후진부 할당은 납기가 있잖아요.
납길로부터 거꾸로 할당하면 그게 후진부 할당이에요. 요때까지 반드시 완성돼야 되니까 완성되려면 세탁기는 여기서 또 언제까지 반드시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에서 할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 날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여러분 준비하신 과목이. 그러니까 요 날까지 뭐가 끝나려면 경영이 끝나려면 그 앞에는 뭐가 끝나 있어야 돼. 이렇게 거꾸로 할당하는 게 후진부 할당이에요. 부할당은 두 가지 방법.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 뒤를 향해서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 납길로부터 거꾸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전진부 할당, 후진부 할당 이렇게 있고 요건 일단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이거 말 들어가면 한 30분 걸리는 거라서 잠깐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요거 쉬우니까. 자, 그럼 순서 결정할 때 작업장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작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예요. 여러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작업장이 한 개 있을 때는요. 작업장이 한 개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착순도 있고요. 선착순 그 다음에 최소 납기 뭐 최소 잔여시간 최소 그 다음에 뭐 최소 긴급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작업장 하나 있을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까요? 작업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작업장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TV도 이렇게 가고 라디오도 이렇게 가고 세탁기도 이렇게 가는 경우에 뭘 먼저 할 거냐 이거지. 뭘 먼저 할 거냐? 그러니까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줄까? 첫 번째 선착순. 주문 들어오는 순. 그러니까 주문순이라고 해도 돼요. 주문순. 요렇게 하는 게 되게 이제 음식점인데요. 음식점은 먼저 와서 앉은 사람이 주문한 순서대로 빌지를 만들어 갖고 그대로 순서대로 나갑니다. 안 그러면 되게 싸움 나고 되게 기분 나빠요. 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기 음식 나가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납기가 빠른 거 우선 어떤 사람은 뭐 내일까지 해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모레까지 해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해달라는 사람 먼저 해주고 납기가 빠른 거 우선 남은 시간 빠른 거 우선 긴급률이 뭐 급한 거 우선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작업장 한 개 있을 때고 작업장 두 개 있을 때는 이때는 존슨법하고 잭슨법이라는 걸 쓰는데 작업장 두 개는 제가 여기다 좀 작업장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해보는데 A 작업장, B 작업장 작업장 두 개 요거는 한 개 이거는 여러 개 작업장 두 개 있을 때는요 자 TV도 이렇게 가고 라디오도 이렇게 가고 세탁기도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작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TV는 뭐 이렇게 가고 라디오는 이렇게 가고 세탁기는 그냥 이렇게 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작업장이 두 개가 있어. 그죠? 그런데 모든 제품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 각각 제멋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흐름 공정형이라고 하고 흐름 공정형 요때는 존슨법을 쓰는 거예요. 존슨법 이런 걸 개별 공정형이라고 하고 개별 공정형 이건 잭슨법 쓰는 거예요. 잭슨법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모든 제품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존슨법 제가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잭슨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인데 이럴 때는 이 책에는 아마 요 말이 없을 거고 작업 배정 규칙이란 말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써 있나요? 요거 없죠. 요건 없고 요것만 있죠. 그쵸? 작업 배정 규칙 써 있죠. 요런 것들 작업 배정 규칙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작업 배정 규칙을 동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렇게 책에 아마 요 정도까지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작업 순서 결정하는 방법은 작업장에 한 개냐 두 개냐 여러 개냐로 나눈 다음에 한 개 있을 때는 작업 배정 규칙이라는 걸 쓴다. 작업 배정 규칙이 뭐다? 뭐 선착순 뭐 이런 것도 있고 납기가 빠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작업 배정 규칙을 쓰고 두 개 있을 때는 존슨법 아니면 잭슨법인데 이렇게 생기면 존슨법, 이렇게 생기면 잭슨법. 말로는 흐름 공정형, 개별 공정형.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존슨법. 그 다음에 제멋대로 있는 사람은 잭슨법인데 외우는 방법은요. 이게 존슨, 잭슨에서 잭슨이 이게 이렇게 잭하고 개하고 지금 같잖아요. 이게 모음이 개별이면 잭슨, 그죠? 흐름이면 존슨 이렇게 해서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작업 배정 규칙을 그때그때 동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지금 58페이지는 다 끝냈고 자, 이제 OPT법을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제 고민한 이유는 중요하긴 한데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한 20-30분 정도 잡아먹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쉬었다 가면은 딱 요거만 하면 맞긴 맞는데 그냥 안 쉬고 요거를 하고 조금 뒤에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럼 뒤에 남은 거 조금 처리하고 그냥 마칠게요. 네, 그래서 요거 한 20-30분 걸리는데 사실은 심화반 가서 해도 되지만 지금 남은 시간을 봤을 때 다음 챕터는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잘 정리해 놓고 뒤에 남은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5분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일찍 끝낼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가도 되죠?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요거 해놓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OPT를 설명드릴게요. OPT를 자, OPT는요 여러분이 두 개의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개별 생산 시스템의 일정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개별 생산 시스템의 일정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유한부하를 전제로 공수계획에 의해서 에러 공정 중심 관리한다. 자, 오늘 둘째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이거고 요것만 충실히 배우면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냥 5분 내에 가볍게 정리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OPT 개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별 생산 시스템의 일정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이건 좀 쉽고요. 두 번째는 유한부하를 전제로 공수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러 공정 중심으로 관리한다. 저기까지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우선은 윗줄은 쉬운 게 보시면 개별 생산 시스템에 지금 일정 관리죠. 이게 일정 관리용 개별 생산 시스템의 일정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OPT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끝냈고 일정 관리용 컴퓨터 프로그램 끝났고 둘째 줄만 하면 되는데 유한부하를 전제로 했을 때 유한부하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말인 무한부하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무한부하고
자, 예를 들어서 무한부하는 뭐고 유한부하는 뭐냐 그러면은, 유한부하는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부하 할당을 하는 걸 유한부하라고 그래요. 능력 범위 내에서. 무한부하는 능력을 벗어나도 부하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범위 내, 능력 밖에도 부하 할당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기억이 25인가 여기 썼었던 것 같아요. 그쵸? 25. 근데 만약에 A 공정의 생산 능력이 24시간밖에 없다고 칠게요. 우리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내 캐퍼가 24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숙제는 25시간짜리 숙제가 왔어. 24시간밖에, 능력은 24시간인데 부하는 25가 왔어. 그러면 유한부하는 어떻게 하고 무한부하 어떻게 하느냐? 일단 유한부하는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24까지밖에 여기 할당 못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이거를 방법을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내일까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날, 그 다음날 오전까지 좀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까 여기가 C가 제 기억으로는 15인가 썼던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하루 안에. 이쪽에서 대신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할당하는 방법이 유한부하예요. 생산 능력 범위 내에서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딴 데다 옮겨주든지 말미를 더 받든지 이렇게 할당하는 방법이고요. 무한부하는 생산 능력을 무시하고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할당하는 거예요. 능력 상관없이 그냥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복잡합니까? 할당하는 방법이? 얘가 더 복잡하죠? 얘는 캐퍼를 고려해야 돼. 캐퍼 고려해서 이거 처리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해결해야 되니까 복잡해져. 무한부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할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얘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컴퓨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할당 자체가 사람이 손으로 못해. 복잡해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유한부하랑 컴퓨터 활용은 관련된 개념이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공수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공수계획은 좀 전에 여기서 배웠던 거예요. 부하와 능력 비교한다. 단위는 시간 단위로 비교한다. 그죠? 공수계획에서 에러 공정 주인 관리한다 그랬는데, 에러 공정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 그 다음에 TV는 이렇게 가고, 라디오는 이렇게 가고, 세탁기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각 공정별로 부하와 능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부하와 능력. 부하와 능력. 부하와 능력.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요전에 그렸다가 지워진 그림에 하면 A 공정은 부하가 몇이었었죠? 아까? 숙제량이 몇 시간이 여기 왔었죠? 아까? 25시간 왔던 것 같은데? 그쵸? 능력은 24. 그러면 이제 이쪽이 크네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비슷하고 여기는 얘가 크고 여기는 비슷하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하 능력 비교하면은 결과는 셋 중에 하나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각 공정별로. 이 중에서 공수계에 의해서 에러 공정을 찾는데, 에러 공정 뭐냐면은 그 작업하기 힘든 상태, 에러가 존재하는 상태. 근데 그 공정이 밀리면 전체 작업이 에러가 되는, 에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부하가 큰 경우, 같은 경우, 부하가 작은 경우 셋 중에 어디가 에러 공정일까? 그러니까 그 공정이 늘어지면 전체 공정에 에러가 생기는 애가 어딜까? 직관, 이건 경영학도 아니고 그냥 직관이에요. 어디 부분이 막혀갖고 전체 작업에 영향을 줄까? 여기지 뭐. 이게 에러 공정인 거지. 이런 데는 여유가 많죠. 그 에러 공정의 반대가 뭐냐면 여유 공정이. 여유가 있는 공정이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24시간인데 숙제가 15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좀 놀면서 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24시간 안에 끝내면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에로 공정도 있고 에로 공정 아닌 데도 있는데 어디를 위주로 관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에로 공정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이런 데를 열심히 관리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14시간으로 땡긴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거 24시간 안으로 안 땡기면은 약속을 못 지켜. 그렇잖아요. 여기가 에로 공정이지. 그러니까 에로 공정 위주로 관리한다는 거지. 그죠? 그게 OPT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조금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유한보안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다. 사람이 합니까? 컴퓨터가 합니까? 컴퓨터가 하지. 어떻게 하냐면 공수계획에 의해서 에러 공정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공수계획은 뭐다? 각 공정별로 부하 능력 비교한다. 그래서 에러 공정 찾아요. 여기가 진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작업에 에러가 생겨. 그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공부하다 보면요. 나한테 에러가 되는 과목이 생겨. 어떤 과목은 널널해. 여러분들 별로 할 것도 없고 시간도 안 뺏기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널널한 과목에 집중해야 돼요? 뭐 어렵고 에러가 생기는 작업에 집중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 집중해야지. 이거 늦으면 전체 시험을 망치는데? 이런 건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막 이거 못했다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23시간까지 끝내도 돼, 사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해. 에러 공정을 찾아서 이거 위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에러 공정 위주로 관리하는 거를 말하는 거. 그거를 OPT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꼭 필요하니까 제가 얘랑 유사한 개념으로 제약 조건,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제약 이론 이런 용어가 나와요. TOC 요게 T고요. 요게 T고 요게 C예요. 여기는 그냥 오브고 오브. Theory of Constraint. 그래서 제약 이론, 줄여서 제약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제약 이론은요 정의가 뭐냐면은 기업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 위주로 관리하는 걸 말해요.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 위주로 관리. 그러니까 제약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성과를 제약 요인 위주로 관리한다 그랬는데 얘랑 같은 거예요. 에러 공정 위주 관리하는 거나 제약 요인 위주로 관리하는 거에 같은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가 요것만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기 조금만 지우고 예를 들어서 군대입니다. 군대인데 이 부대의 목표가 이런 이제 남학생들 군대에 가셨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부대 사열을 하는 거거든요.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 그걸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누구 이제 뜬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대원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이제 오와열을 맞춰서 오와열 이렇게 세로 가로 정확히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키가 크고 리치가 긴, 다리가 긴 애들이 있고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애가 있다 칠게요. 그럼 이 넷 중에 제약 요인, 성과, 기업의 성과는 어느 부대가 어느 위치부터 저기까지를 딱 오와열을 맞춰서 이동하는 게 목표인데 제약 요인이 누굴까요? 이 중에? 얘가 제약 요인이에요. 보폭이 짧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자기가 다리가 길고 키가 크기 때문에 내 템포대로, 내 느낌대로, 내 어떤 이 신체적 조건에 맞춰서 맘대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얘의 보폭과 얘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약 요인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전체 목표 달성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부대의 제약 요인이 항상 여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병일 땐 이런데 이게 만약에 롤러스케이트 부대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스키 부대처럼 이렇게 여기 롤러스케이트 부대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 진짜 막 날아다녀요. 롤러만 타면은 진짜 막 잘 다녀. 엄청나게 얘가 못 타. 그럼 이번엔 누가 제약 조건이 돼요? 얘가 제약 조건이 돼.
그럼 얘의 속도와 얘의 보폭, 얘의 리듬에 맞춰서 남들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전체 목표 달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약 요인 위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얘를 관리하면 돼. 얘의 속도, 얘의 보폭.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에 가야 돼. 그럼 보폭의 속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에 나머지는 여기에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롤러스케이트 부대면 얘가 제약 조건이니까 얘의 속도나 보폭에 맞춰서 나머지가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는 개별 생산 시스템에서 일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개별 생산, 단속 생산은 OPT라는 방법을 써서 해결하는데 연속 생산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표 달성할 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였죠? 라인 밸런싱입니다. 그쵸? 라인 밸런싱. 그 라인 밸런싱은 뭐냐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 이게. 그쵸? 그 생산이 이제 비슷해야 돼. 아까 우리가 뭐 50초면 50초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 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라인 밸런싱 개념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맞춰야 돼. 얘도 보폭이 얘랑 똑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런 거 이렇게 밑에다 심기는 거예요. 긴 발 같은 거. 그쵸? 이게 라인 밸런싱의 목표예요. 얘를. 라인 밸런싱은. 그런데 OPT는 목표가 뭐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제약 조건이네. 그럼 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얘의 속도나 보폭을 찾아가지고 얘한테 나머지가 다 맞추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 라인 밸런싱은 뭐였죠? 얘를 키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헌병이나 이런 애들 보면 키를 똑같이 뽑잖아요. 이 걷는 애들 키 거의 맞춘다고, 그렇죠? 그래야 보폭이 비슷하니까. 그게 라인 밸런싱 개념이에요. 똑같아야 돼. 아예 능력 자체가 같아야 돼. 라인 밸런싱은. 근데 OPT는 또는 개발 생산은 목표가 뭐냐면은 얘네들의 차이를 인정을 해.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제약 조건을 찾아. 그래 놓고 얘 위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 생산이 되는 거예요. 얘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어차피 목표가 좀 있으면 바뀌어. 다품종이니까 TV 생산할 땐 얘가 제약이지만 라디오 생산할 때 얘가 제약일 수도 있어요. 이걸 맞출 필요도 없어. 맞추는 게 관심이 없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 중에 취약 조건, 제일 내가 허점 있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 거기를 찾아서 거기를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달라. 라인 밸런싱보다 전체가 다 똑같아야 돼, 능력이. 전 과정이 똑같아야 돼. 능력이나 키가. 얘를 막 늘리려고 애를 쓴다고, 그쵸? 근데 개별 생산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어차피 똑같은 물건 생산하는 것도 아니야. 요번에 생산하고 다음에 생산 안 할지도 몰라.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요번에는 얘가 제약이야. 얘 위주로 가려고. 다음엔 얘가 제약이야. 얘 위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준비하신 시험도 매년 모든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만 항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작년에 어려웠던 게 올해 쉬워질 수도 있고 올해 어려웠던 게 내년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또는 요번 시험에서 나를 제약하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그쵸? 이걸 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오래 걸려. 사실 이거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지. 있는 생산 능력을 잘 파악을 해서, 그죠? 애로 공정을 찾아서 그거 위주로 관리하면 돼. 요거는 생산 관리에서 배우는, 생산에서 배운 작은 개념이고, 이거는 기업 경영 이론이에요. 경영 활동에서 배우는 큰 개념이에요. 기업 경영할 때도 기업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걸 위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현대 경영하면. 옛날 경영은 어땠다? 다 공평해야 돼. 각 부서별로 능력이 다 똑같아야 돼. 라인 밸런싱.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요즘같이 다변화된 시대에 대처하기 어려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잘 파악을 해서 이 목적별로 제약 조건을 찾아. 요번엔 얘가 제약. 얘를 집중으로 관리해야 돼. 나머지는 거기에 보조만 맞추면 돼. 속도나 리듬이나. 됐죠? 철학이 완전 반대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 밸런싱이 생각나시고 능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 여기는 개별 생산, 단순 생산에서는 그냥 뭐 부활당, 작업 분석 이런 과정에서 애로 공정 위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애로 공정 위주 관리.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어렵고 중요한 얘기 지금 끝냈어요. 자,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조건은, 제약 조건, 에러 조건은 항상 일정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왜냐면 어차피 다품종 소량이니까 다품종이잖아요.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 그 임무별로, 좌별로 제약 조건 찾아서 얘 위주로 관리하면 된다. 그거예요. 된 거고. 다 했네요. 이제 나머지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그럼 좀 일찍 끝나더라도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58페이지 끝났고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챕터 8 재관리가 생산관리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 공정계획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계획과 통제로 나누어서 대개는 계획이 먼저고 통제가 나중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주제는 이 계획과 통제를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기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계획과 통제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병행 기법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LOB라는 게 있네요. LOB. 두 번째가 간트 차트. 세 번째가 SIS, 네 번째가 PERT, CPM. 자, 요거만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LOB, 간트 차트, 그 다음에 SIS, PERT, CPM 되어 있습니다. 자, LOB는 영어로 읽으면 라인 오브 밸런스예요. 라인 오브 밸런스. 그냥 라인 밸런스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속에서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개념일까요? 연속에서 관심 갖고 있는 개념일까요? 연속. 그죠? 연속에서. 또 하나는 통제점별로 관리한다. 요 2가지만 생각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아마 진하게 해놨을 거예요. 통제점별로 관리한다. 연속 생산 시스템에서 통제점별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스테기가 이해만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름은 연속 생산입니다. 여기에 원재료가 하루에 10개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각 공정이 10개씩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5개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5개. 우리가 과거에는 최종 산출물 위주로 관리했었어요. 최종 산출물 위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개가 목표다. 하루 5개 목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루에 5개씩 나오거든요. 그 안에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최종 산출물이 5개면은 얘 때문에 5개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병목이라고 부르잖아요. 병목. 그죠? 얘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얘만 10개로 늘려주면, 그러니까 라인 밸런싱을 시키면은 하루에 10개씩도 가능한데 얘 때문에 5개밖에 못 나오는 거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종 산출물만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목표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다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이걸 우리가 각 통제점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통제점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각 통제점이 회사의 생산 시스템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 5개씩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낭비지, 낭비. 절대 바람직한 생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내부 들어가서 통제점별로 분리해서 보면은 여기만 그냥 땀나게 생산하는 거 나머지 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각 여러 가지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집중 관리될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를 늘려주면은
바람직한 생산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찾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비교해 봐야 돼. 통제점별로. 이것만 보지 말고.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적어드린 게 이거죠. 연속 행사 내에서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인데 통제점별로 관리한다. 왜? 이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라인 밸런싱이 지금 달성되고 있는지 아닌지. 최종 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서 라인 밸런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제점별로 관리한다. 이거예요. 됐죠? 요거를 책에 있는 그림 3개를 말로 설명드린 다음에 넘어갈게요. 책에 보면은 도표가 3개가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도표, 생산 계획 도표, 진도 도표. 1, 2, 3번 순서대로 도표 3개를 활용하는데 첫 번째 도표가 목적 도표나 목표 도표라는 거예요. 그림을 살짝 보시면 X축이 월별, 뭐 3월부터 8월까지 월별 계획량이 쭉 숫자로 나와 있고 실제량이 또 숫자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Y축에다가 누적해서 그려보는데 계획량은 실선으로, 그 다음에 실제량은 색칠로 표시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적해서. 그랬더니 3월, 4월까지는 잘 몰랐는데 한 6월쯤 되니까 계획과 실제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옆에 생산 계획 도표라는 걸 그리는데 생산 계획 도표는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에 이게 이제 통제점이 됩니다. 10개 통제점을 이제 분할해 보는데 그 그림의 맨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제로라고 써 있어요. 제로. 거기가 최종 목표인데 제로 시점에 10번이 완성되려면 그거보다 2주 전에 9번과 8번이 완성돼야 돼. 그 다음에 9번이 완성되려면 그거보다 2주 반 전에 4하고 6 사이에 7번이 완성돼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어떤 그 번호를 연결시켜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1번부터 10번이 그냥 통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통제점을. 내가 이제 길목을 찾는 거예요. 길목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칠판처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에서 10번 통제점이라면 1번, 2번 점점에서 10번까지 통제점을 나열한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7월 1일까지 LOB 선을 먼저 그려요. 이건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각 통제점에서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정도를 생산했어야 돼. 계획.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실제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요. 실제를. 이건 실제. 이 하얀 선은 계획이고 파란 막대 그래프는 실제예요. 그 대신 7월 1일까지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삐죽 나간 애도 있고 모자란 애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라인 밸런싱이 달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디가 좀 모자란지 어디 넘친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대신에 요 그림을 이제 우리가 진도도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도도표. 그래서 이제 목조도표, 생산계획도표, 진도도표가 순서대로 그려지는 것이다. 진도도표를 그리면 뭘 찾는다? 병목을 찾을 수 있어요. 병목. 그죠? 어디가 병목이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거나 요게 병목같이 보여요. 그죠? 요런데 찾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간트 도표라는 것은 아까 간트 부하도랑 다른 거예요. 간트 부하도는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부하일당. 그리고 간트 차트는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 간트 차트랑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작업, 여기는 시간 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대개 작업을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A 작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내야 돼. 여기 계획.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 하얀 실선은 계획. 실제는 이렇게 막대로 계획과 실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런 데는 계획보다 훨씬 오래 걸렸죠. 요 작업 맡은 사람은 나중에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은 더 사람을 더 투입해 주거나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제를 동시에 그려가지고 계획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라인 밸런싱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린 거나 뭐 뭔 차이가 있어? 큰 차이가 없지 뭐. 그쵸? 각 작업별로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거 다 그래요. 그쵸? 언제까지 뭐 하고 이거 다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간트 차트. 그 다음에 이제 SIS는 단기간 일정법인데 어느 정도까지 단기간이냐 그러면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이 정도로 짧게 시간을 정해서 그 S가 숏 인터벌이에요. 숏.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인터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 SIS 돼 있는데 자 30분에서 60분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야 내가 지금부터 시장을 갔다 올 거야. 시장 갔다 오는데 30분 걸려. 그래 놓고 30분 동안에 이 수학 문제 10문제 풀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던져주고 옵니다. 오고 나서 30분 만에 와서 이 10문제 풀었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동안에 계획과 통제를 한 거예요. 계획, 문제도 주고 30분 만에 와서 검토,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주고 짧은 시간 만에 평가, 통제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쉴 틈이 없어요. 30분 동안 할 일을 주고 30분 만에 검토하면은 그 사이에 놀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10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능률 자극 효과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계획 짤 때 너무 길게 계획 짜면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계획을 짧게 짜. 한 30분짜리 계획, 1시간짜리 계획을 짜면 그걸 꼭 해야 되잖아요. 능률 자극 효과가 높아요. 짧은 시간도 할 일을 정해놓고 그거를 짧은 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면 그게 첫 번째 능률 자극 효과가 높다는 거고 두 번째 장점은 문제점의 재빠른 파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30분 만에 와서 숙제 검사했어요. 10문제 풀었나?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려고 너 놀았지? 그때 애가 대답이 열심히 했는데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엄마는 얘가 뭐 인수분해면 인수분해를 모르는구나. 그럼 30분 만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문제점 파악. 우리가 1년 후에 보겠다. 1년 지나봐야 알아. 그쵸? 그러니까 단계 일정법은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을 주고 짧은 시간 만에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의 재빠른 파악이 가능하다. 또는 능률 자극이 높다 이런 거예요. 장점. 단점은 30분마다 일감을 주고 검토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회사에서 가능할 거냐. 엄마랑 그 자식의 관계에서도 30분마다 엄마가 개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마도 자기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설사 경영자하고 종업원 관계 1대4의 관계에서 30분마다 일을 주고 30분마다 검토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불가능하겠지. 제가 만약 여러분 이 수업에 제가 담임이라고 치고 담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분마다 숙제를 주고 문제 풀었는지 검토하고 틀린 거 제가 잡아주고 그러면은 제가 아마 못 견딜 거예요. 1대1도 힘들지 몰라. 근데 1대 뭐 이렇게 다면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은 30분 만에 이렇게 업무를 주고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 적용이 되려면 시스템화가 돼야 돼. 저절로 30분마다 물량이 나가고 30분 만에 검토가 돼야 돼.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다음에 배울 지트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해요. 지트 나중에 배운다 그랬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데 지트가 소로트 생산이라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작업도 조금 주고요. 짧은 시간에 검토가 일어나요. 저절로 그것도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게 지트의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가 SIS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자 퍼트 CPM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드리기를 어떻게 적어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대형 건설공사의 일정 관리 기법 이렇게 적어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대형 건설공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대형 건설공사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특징이 뭐냐면은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고 공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 큰 작업. 여러분도 인생이 있어서 지금 6개월이
거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프로젝트예요. 그냥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게 프로젝트예요. 근데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대형 건설공사의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검토, 평가하는 거예요. 다 적어드렸었죠. evaluate, 평가, review, 검토 하는 테크닉, 기법이고 그 다음에 CPM은 주경로 주경로, 영어로 critical path 또는 주요 경로 또는 에러 경로라고 하는데 이 에러하고 아까 이 에러하고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에러 공정 위주로 관련다 그랬죠. 그 에러 공정하고 에러 경로하고 같은 거예요. 그 경로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작업에 에러가 생겨. 이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겨. 그렇죠? 주경로, 주요 경로, 에러 경로 찾아서 그 위주로 관리하는 기법. 이것도 계획과 통제를 병행하는 기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끝에 뭐가 하나 더 있나?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의 저장이 어렵다. 그래서 대개는 공급 조절보다는 수요 조절을 많이 합니다. 수요 조절.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으면 수요를 줄이고 수요가 적으면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공급 조절을 하지 못하고 수요 조절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절한 방법으로 약속이나 예약 시스템 또는 납품 연기 또는 가격 조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는 적고 환자가 많아 보세요. 그럼 의사를 늘리는 거는 힘들잖아요. 수십 년 걸리잖아요. 의사를 늘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를 조절하는데 방법은 예약이나 약속.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세요. 밀렸으니까 6개월 후에 오세요. 어떤 유명한 의사들은 뭐 예약 6개월 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조절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수요 조절하면 된다. 이런 거지. 됐죠? 그럼 이제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그 챕터 8 여기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조직행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